자, 그럼 청라의 고중학 부분을 볼게요. 이 청라 고중학을 이제 볼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거기 동계 내용이 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계에서는 이제 이 고중학이 경세 실용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기술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내용이에요. 다른 책하고 비교해 볼 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껴두고, 저도 이제 강자라든지 뭐 한의중 이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다른 책들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청라 고중학을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이제 명말에서 청락 때까지의 이제 그 학문의 발전 과정을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청라 말에서 그러니까 명말에서 청라 때까지의 그 주주학문, 그러니까 이 과거 시험을 보거나 대부분의 이제 사대부들, 지식인들이 공부했던 학문은 어떤 학문일까요? 우리가 이제 양명학, 고중학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양명학, 고중학은 우리나라 신학하고 비슷해. 이거는 특정한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뭘 공부했다? 주제학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가의 그 과거 시험도 뭘 통해서 보는 거죠? 이 주제학을 통해서 보는 거야. 이게 주주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주의 이제 그 학문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 요게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거죠. 여기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비주류는 이제 보통 제야학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야학자들.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명정시대 때 과거가 팔고문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하고 과거 공부가 어떻게 해요? 분리돼 나가요.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학문만 연구하게 돼. 과거는 제껴두고. 자, 근데 이제 명망할 때 제야학자들이 이제 했던 게 경세, 시용사상이 있다고 했죠? 경세 시용. 근데 경세 시용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죠? 뭐가 있다고 했죠? 경세 치용적인 성격하고, 그 다음에 고중학, 경세 실사구시라는 성격이 있죠? 실사구시. 예. 자, 경세 치용이라는 건 세상의 이론 학문. 그러니까 세상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어떤 민생 안정책이나 어떤 정책 방향, 이런 정치 경제, 이런 사상적인 측면이죠. 근데 실사구시라는 것은 팩트 검증이죠. 그래서 학문에 의한 도구 학문? 그래서 뭐 금속학이나 의무학이나 뭐 이 등등 이런 것들 이제 목록학이나 이런 경세 치용과 달리 이제 학문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적 학문을 얘기하는 거야. 예. 이 두 가지 측면이 경세 치용 사상에 같이 있어요. 근데 자, 청라 때 무슨 옥이 있었죠? 문자의 옥이 있었죠. 문자의 옥. 문자의 옥이 이제 거치면서 경세 치용적인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학문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폴상 망하고 실사구실, 그러니까 경세 시용 중에 실사구실들을 이제 그 측면에서 발전된 뭐가 부각이 됐다? 고중학이 부각돼. 그러니까 고중학하고 경세 실용 사상은 별개가 아니라 원래는 경세 실용의 두 가지 측면 중에 어디를 더 계승한 거다? 실사구실적인 측면을 계승한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세 실용적인 측면이 완전히 주번이야. 그건 아니에요. 다만 밑으로 가라앉을 뿐이야. 표면적으로 안 보일 뿐이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들어가면 그 바꾸는 이항선이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배들이 와가지고 통상을 요구하고 안으로는 뭐죠? 밀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고중학 가지고는 현실 문제를 해결 못해. 여긴 뭐만 있냐? 실사구심만. 그러니까 학문의 방법론만 제시하잖아. 그래서 세상에 이롭게 하는 학문이 필요하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중학에서 이제 다시 경세 시용이 부각이 돼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 상주 공양학파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명말에서 초기 때는 무슨 학파? 경세 시용. 그러다가 문자역을 고쳐서 고중학으로 바뀌다가 19세기 때 다시 경세 시용적인 측면이 부각이 돼서 공양학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런 그 경세 시용학파나 고중학이나 공양학파는 요또 그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전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경세 시용은 이제 크게 볼 때 무슨 학파에 속하죠? 근문학파에 속하고 상주 공양학파도 그렇죠. 그 다음에 고중학은 뭐죠? 고문학파에 속해요. 근데 주의할 건 이렇게 도식화시킨 것 뿐이지 뭐냐면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냐면 발전이 되고요.
고중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경세적인 측면도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가 딸리는 공양학파가 더 많아요. 경세적인 측면은. 예. 그래서 이거 도식화 시킨 거와 실제 이제 뭐냐면 학문의 전개 과정은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볼게요. 그러면 청나라 때 왜 그 뭐냐면 그 학문의 이제 발전 배경을 이제 보면 일단은 명말청초의 그 변란과 이민족의 어떤 지배 반성. 그래서 경세 치용과 이제 실사구시라는 측면이 이제 했는데 문제는 문자의 오골 계기도 했고 경세 치용적인 측면은 탄압받았죠. 그래서 이제 실사구시적인 측면이 이제 살아남아서 고중하게 이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또 고중하게 또 영향을 줬던 또 그 청나라 정책들이 있는데 대규모 이제 편찬 사업을 내요. 제학자들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왕조가 세워지면 전해 왕조를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청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그 제도를 이제 정비하기 위해서 대청 일통신이나 뭐 대천 해전이라든지 사고전서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이제 경사자집이라 해갖고 문학이라든지 역사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상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편찬을 하죠. 그때 제학자들 대규모 동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때 이제 대규모 동원할 때 그 제학자 그 여러 책들 중에 그 청나라 반대하는 그런 책들 있죠. 그런 책들도 한번 또 정리가 돼. 그 다음에 또 주제학을 간학으로 채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 홍사과를 설치해 한인학자를 특별 채용하여 고중화 발달의 주요 원인이 됐다. 박사 홍사과라는 건 뭐냐면 그 제학자들을 정규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특별한 시험을 봐갖고 채용한 거야. 왜냐면 정규 과거 시험을 보면 팔구문 위주로 보죠. 그러다 보니까 제학자들이 지식은 뛰어나고 학문적 능력은 뛰어난데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스킬이 부족해. 그러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특별한 과거 시험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들을 등용해서 체제 내도 포용하려고 했다. 그래갖고 이제 문제 오기라든지 대규모 편찬 사업, 그 다음에 박사 홍사과 같은 등등 해갖고 이런 것들이 고중화의 발달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중화의 발달 원인과 관련돼갖고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2번, 3번, 5번이에요. 2, 3번, 5번이고, 예, 1번하고 4번은 이제 그 당시 청나라 시대 때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사상의 배경들을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고문학파와 근문학파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고문학파 이렇게 근문학파 이렇게 나눴지만 실제로 이들이 뭐 따로 뭐냐면 서로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고 뭐 이제 각각 논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했죠. 다만 여기에서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도식화 시킨 거예요. 도식화 시킨 거예요. 자, 고문학이라는 것은 경전에 있는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전의 의미를 해석하여 주석을 갖다 붙이는 거야. 정형적인 홍보학적인 풍이죠. 그리고 현실 문제에 무관심하고 예전의 것을 고수하려고 했고 팩트만 강조해. 여기는 팩트 분석만. 근데 이제 근문학은 그 경전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숨어있는 의미까지 하는 거야. 공자의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표면적인 말을 했을 때 공자의 그 숨어있는 의미, 그 속에 있는 숨어있는 미언데이가 뭐냐? 행간을 읽는 거죠. 일종의 행간을. 그래갖고 이때 이제 숨어있는 의미를 해석할 때 되게 현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도입을 해갖고 해석을 해요. 이게 되게 주관적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한나라 시대 때는 참의설 가지고 이제 현실을 해석했고 유교경전을 그 다음에 이제 상주 공양학파는 뭐죠? 서양의 사상을 가지고 해석을 했어. 유교경전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그 당대의 어떤 사유체계를 통해서 해석하려는 학문이 근문학파야. 자, 그럼 발전 과정을 보면요. 두 대 발전 과정을 보면 자, 풍서갱유 이후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 글자로 기록된 고문이 경전이 발견됐고요. 그래갖고 전반적으로 한나라 때는 제학문이 없고 신나라 때 왕망에 의해서 간학으로 채택돼 있죠. 예. 근데 다시 이제 제학문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동진 이후에 주요 학문이 되고 대개 이제 고중학의 이제 훈구학의 주요 패턴은 이 고문학이 차지해요. 그러다가 청나라 때 고중학을 계승했다. 그래서 고중학은 명말, 청초, 경세, 시종학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청나라의 문제옥과
대규모 편찬 사업 속에 실사구심만 계승해서 그 경세 치용 부분은 제거되고요.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도구학문으로 변질하게 되죠. 그리고 고중학과 홍구학이 같은 계열이지만 고문학파지만 홍구학은 그냥 글자만 비교 분석을 해요. 근데 이에 반해서 고중학은 글자 분반이 아니라 그걸 어디야? 역사적 유물과 유적을 통해 검증을 하는 거야. 객관적 팩트 검증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또 교차 분석을 해요. 교차 분석을. 그래서 사료 분석뿐만 아니라 교차 분석이나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검증하는 오늘날 말하면 랑케의 어떤 실증주의 비슷한 것이 뭐냐면 고문학이다. 그러니까 홍구학이다. 아니 고중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중학과 홍구학 같은 고문학파의 그런 그 안에서의 고중학과 홍구학의 차이점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근문학의 이제 발전 과정을 보면 자, 붕석행위 이해 경전이 소실되니까 유학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기억력을 바탕으로 경전을 제작했고요. 당연히 주관적인 어떤 의미가 많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한나라 때 주요학문이었고 후한 때 참의설을 바탕으로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고 그래서 위선을 많이 그러니까 유교 경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유교 경전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걸 위서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양학은 서구 문물의 도입을 계기로 바탕으로 해서 마련됐고 범법 운동의 사상적 바탕이었다. 그래서 이 상조 공양은 원래는 그 고중학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9세기 때 이런 대내적 문제를 고중학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공양학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근문학적 성격을 되찾아서 경세 치용적 성격으로 발전 계승된 거죠. 그래서 이 공양학이 나중에 이제 캉웨이 있죠. 캉웨이의 범법 자각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온 위원 있죠. 위원의 해국도지도 그 어디냐면 이 공양학파 속해요. 예, 공양학자죠. 그래서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올해도 나왔고. 그 다음에 실사구신의 의미를 보면 고중학에서는 이제 실사구신은 개별적인 사실 하나를 탐구하는 거야. 기납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갖고 A 대학교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마신다. 그러니까 A 대학교 학생들이 어떤 술을 마실까요? 하면 맥주는 15%, 소주는 15%, 위스키는 8%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검증해요.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당시 근문학파는 같은 실증적인 방법이지만 이제 좀 달라요. 특정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에 맞는 것을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들만 보고 싶은 것들만 보는 거죠. 그래서 A 대학교 학생들은 위스키를 좋아한다. 그러면 맥주 마시는 거, 그다음 소주 마시는 거 다 무시해버리고 뭐만 보는 거죠? 위스키 마시는 것만 보고 적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구하는 것이 고증적 방법과 실증 방법.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동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기납이지만 뒤에는 영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의식에도 이제 인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역사인식에서는 이제 그 고중학파에서는 근문학파에서 아니 고문학파에서 상고주의 예권을 강조한 데만 해서 그 근문학은 상고주의를 강조하죠. 발전사관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거란세, 승평세, 태평세 발전사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공양학파에 들어가 있죠. 이건 좀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사관은 절사학파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이제 그 근문학파는 절동학파에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추가하자면 공자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요. 공자의 인식은 어떻게 다르냐면 그 대개 이제 고문학파들은 이제 공자를 어떻게 보냐면 정통의 수호자로 봐요. 정통의 수호자.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그 여러 정통들, 문물 제도들 보존해주고 기록해주고 수호하는 사람 봐요. 근데 이에 반해서 그 근문학파, 그 상조 공양학파는 그렇게 안 보죠. 공자를 보냐면 난세를 헤쳐나간 개혁가로 봐요. 개혁가.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이 난세를 극복하는 어떤 개혁가적 모습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상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나중에 캉웨이가 이제 개혁을 할 때 생각하는 그 공자상도 단순히 정통을 보존하고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개혁하는 개혁가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자상과 완전히 대립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보면 예전에 예수님을 신어봤는데 예수님이 인간을 보면 어떻게 당연히 반발하겠죠. 종전에 이거 이단이다 하면서. 예.
자, 그래서 이 공자상도 다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경전도 다른데, 대개 보면 이제 그 고문학파에서는 뭘 강조하면 주대를 강조해요, 주대. 예, 주대.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뭐냐면 금문학파에서는, 춘추 공양전을 강조해요. 춘추 공양전. 그래서 이 춘추 공양전이 자체가 뭐가 있냐면 발전사가 내포되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게 좀 다르다. 그래서 요게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럼 청주의 경세 실용사상을 좀 볼게요. 그 아까 경세 치용과 실사구시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했다 했죠? 그래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실사구시가, 그 다음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경세 치용적인 성격이 동시에 띄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주지주의적 어떤 성격, 복구주의적 고학 등등등. 그래서 청조의 경세학파는 실천파, 기술파, 경세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지만 시간이 지나서 문자옥이나 대규모 선천사업을 통해서 그 중에 실사구시적인 측면들과 이런 것들만 살아남고 고중학으로 이제 계승이 돼요. 그래서 경세 치용하고 그 고중학하고 겹치는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뭐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경세 시용사상 중에 항조의 고용우, 왕보지 등등 중에 왕보지 같은 사람들은 또 뭐냐 고중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동계처럼 고중학이 경세 시용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동계 내용이 잘못된 거야.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고중학에 의한 이제 영향을 볼게요. 고중학은 학문의 방법론만 추구해요. 그래서 고중학 일병도의 방법은 사상적 변화를 초래해서 사상의 다양한 발전을 가로막았고, 그 다음에 고중학 발달은 그 방법의 객관성과 실증성을 위해서 새로운 학문이 개척되는데, 뭐 사학이 더 발전이 되고 지리학, 의문학, 문자학, 금속학, 목록학, 천문학, 팩트를 강조하는 그런 학문들이 발전됐죠. 그 다음에 이제 경학 연구에도 영향을 미쳐서 전환시대 때 연구, 전원의 학풍에도 영향을 받았고, 공양학 설립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공양학 자체가 금문학파지만 이게 예전에 지금 청대 공약, 상주 공양학은 원래는 고중학에서 출발해요. 그러다가 뭘로 변신된 거죠? 금문적 성격, 경세적 성격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유교 이후에 제자백과사상을 연구하고요. 공자도 여러 제자백과사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고중학의 탄생 배경 중에 하나가 대규모 편찬 사업이라고 했죠. 대전대통이라든지 강의자전, 고금도승십성, 사고전서 같은 대규모 연구 업적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서양과학의 수입과 더불어 학문의 과학적 발전을 기했고, 그 다음에 한대의 홍과학과 좀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홍과학이나 그 다음에 이제 고중학이나 고문학파 계열은 맞지만 차이가 있죠. 홍과학은 작구에 대한 것들만 해석을 하죠. 근데 이게 아니라 고중학 그걸 뛰어넘어서 그 작구를 검증할 수 있는 유물 유적들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야. 객관적 팩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한번 더 거친다 보면 돼요. 네, 단순히 작구에 대한 해석이 아니에요. 한대처럼. 그 작구 해석을 뛰어넘어서 이 작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 존재하는지 팩트 체크를 한다. 그래서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한다. 이걸 또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29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5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이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가와 나의 관계가 이제 가는 일단은 금문학, 나는 경세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문학과 경세학이 그게 뭐냐면 대립된 측면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말하는 거는 이게 문장이 좀 이상한데 금문학에서 경세학으로 발전됐다. 그 내용을 한 거야. 똑같은 거야. 예. 그래서 금문학에서 상주공학에서 경세학으로 이렇게 발전됐다. 경세적 측면이 더 강해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 자,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읽고 있는 동계나 이제 한의준 책에서 뭐냐면 나온 게 아니라 듣보잡이라 해갖고 뭐 이제 중국 사상의 연구사인가 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건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사진 않고 자 도서관 가갖고 찾아가지고 정보 입수해가지고 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낸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가에 의해서 이제 춘추 공양전의 가치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이 됐다. 맞죠? 그래서 상주 공양학파는 이제 춘추 공양전의 의미를 되게 강조했다고 했죠. 그거 맞고 그 다음에 가는康회의 등이 추진한 범법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됐다. 맞죠? 상주 공양학.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번이 틀렸는데 나는 주대에 입각해서 사회개혁의 학문적 토대가 되었다. 주대는 어디에서 강조되냐면 근문학에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디 고문학파에서 강조해요. 주대는. 그리고 근문학파에서는 주대가 없어요. 경전에. 그냥 고문학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문학파에서 이제 근문학파를 주장했던 많은 이제 또 학자들이 주대를 또 많이 예용을 해. 왜냐면 거기에는 좀 개혁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요소. 그래서 공경이지만 근문학자들이 뭐냐면 개혁을 할 때 왕왕성 같이 해올 때 뭘 예용했다? 주대를 이용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의 대표적인 정서자는 항저 경세문포 해국도지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요번에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해국도지죠. 이 항저 경세문포와 해국도지를 저술한 사람이 누구냐면 공양학파의 위원이에요. 그래서 그 가와 나가 똑같다는 말이 위원 자체가 뭐 상주 공양학파죠. 그리고 상주 공양학파는 뭐 어떤 성격이 강해요? 경세적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가와 나가 대립된 게 아니라 가와 나가 뭐냐면 같은 건데 가에서 경세적 의미가 나하고 더 좀 발전됐다는 의미의 뿐이지 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좀 약간 이상하게 했는데 문제 풀어보시면 알아요. 그 말 자체는.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그 해국도지, 그 관련된 내용이고, 자, 5번은 이제 보면 국내적 위기시기의 느낌으로서 가대 성과를 버튼 나아가 추천하는 촉진제가 됐다. 상주 공양학파가 그 다음에 경세학파 적 성격으로 강화됐다. 그래서 이제 그때 국내적 위기의식을 쓰라고 하면 뭘 써야 되겠어? 일단, 그 당시 누가 들어왔죠? 서양 열강제 침입. 그 다음에 또 아는호는 이런 백년교도난 같은 농민반란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니까 종전에 고문학파 가지고 극복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세 치용적인 학문들이 이제 죽어 있었는데 이것이 다시 19세기 때 부각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남원이에요. 3번. 이게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요. 예. 그냥 아마 맞힌 분들도 그냥 떼어 맞힌 거지. 실제로 이게 제대로 알고 그냥 다 맞힌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받고 다시 넘어가서 자 823페이지에 있는 거 유학의 번창 과정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자 아까 이제 그 총괄평가 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319페이지 1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 밑줄진 배경을 형성된 학문의 방법과 성격을 각각 써보고 이 학문이 학문 발전에 미친 영향을 두 주인에 쓰시오. 자, 청대 문제옥이 억울한 사안은 강의, 옹전, 권룡 3조가 가장 심했는데 3조를 동합해서 134년 시간에 108회의 문제옥이 일어났죠.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이유 갖다 붙여요. 뭐 과거 시험 올 때 옹종제를 머지자를 배웠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뭐 그 낭명의 연어를 사용했다. 문장 자체가 항제를 깔보는 문장이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 때문에 경세적 성격이 많이 쇠퇴하면서 그 실증적 객관적 고중학의 성격이 등장했죠. 그래서 고중학은 탈정치적이고 몰가치적이고 영향은 고중학 방법의 객관성 전문성을 통해서도 경학이라든지 사학, 의무학, 금속학 같은 다양한 학문들이 개척되고 발전시켰는데 이때 다양한 학문들은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 학문의 어떤 도구적 성격이 강한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중학이 이제 경세적 성격이 없기 때문에 현실 문제를 대처하지 못했잖아요. 청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조선 말기 때 고중학이 들어왔죠. 권룡 문화 같은 것들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도정치가들이 대부분 권력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거든요, 고중학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 일어난 농민 관련 이런 것들, 밀양 같은 걸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현실 감각이 뒤떨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중학의 폐해점이 나타났다. 그래서 한국사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좀 같이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823페이지는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해 역사학, 문학 및 서양 교육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뭐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데, 일단은 동기의 간단한 내용들만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간단한 내용들 이제 살펴볼게요. 청나라 때는 이 고중학을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역사학이 발전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 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학파가 절동학파하고 절사학파예요. 그래서 절동학파는 대표적인 항조이고요. 그 다음에 항조의 제자가 누구냐면 만사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청나라가 등장하니까 명실록을 만든다고 해서 항조를 초빙했는데 항조이가 가기를 거부했어요. 대신에 자기 제자였던 만사동을 파견해서 그 명나라 그 실록을 실록이나 명사를 편찬하는데 뭐냐면 하도록 양사동을 이제 파견을 했거든요. 예, 대신 보냈고. 그래서 실증주의 바탕으로 역사가 사실 내면 이해를 중요한 경세 이용이다. 그러니까 절동학파 딱 보니까 근문학파예요, 공문학파예요. 근문학파죠. 내면의 이해, 주관적인 어떤 내용. 그래서 있고 절사학파는 이제 고연물 시작해서 있는데 이 고중주의, 진위 여부, 팩트를 강조해. 개별적인 팩트. 그래서 이거는 공문학파에 영향을 받은 거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학파가 있었고요. 장학성이라는 사람은 절동학파와 절사학파를 종합한 거야. 그래서 육경계사라는 유명한 말. 이 사람이 유지기에 영향을 받았는데 육경이 모두 역사다. 그러니까 육경이라는 건 뭐냐면 유교의 6가지 경전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5경이라고 알고 있죠. 시경, 서경, 역경, 예경, 춘추. 근데 거기다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악경이라는 게 있었어. 음악과 관련된. 지금은 거의 소실돼서 없지만 그래서 이런 공자 편찬 육경이 모두 다 역사책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을 그러면서 유가의 어떤 신성 불가침을 타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경이라는 게 모두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누가 기록한 거죠? 사람이 기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육경을 뭔가 절대적 진리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역사적 기록으로서 위견처럼 이제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유가의 어떤 육경을 강조한 유가의 어떤 신성 불가침을 타파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밑바닥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뭐 해통이나 전문가학이라고 해갖고 이제 뭐냐면 장학성이라는 사람이 해통을 강조해서 그 당시에 학파의 대립을 타파를 지창하고 경사자집 같은 유사일의 모든 문헌들을 이제 사학으로 포괄하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전문가이라고 해서 개인의 기질에 따라 적합한 분야의 전문을 연구해야 된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는데 그걸 이제 과감히 뺐어요. 저는 그렇지만 이제 동계에서 한번 찾아보고 보세요.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역사지리학도 또 발전됐어요. 예. 역사지리학은 이제 고중사학의 발달을 바탕으로 이제 발전했는데 역사지리학이 뭐죠?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지금 지명하고 예전의 지명이 다른 게 있죠. 그걸 연구하는 이제 학문이 역사지리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나온 그 의원의 해국도지도 넓게 보면 역사지리학의 한 범주에 속해요. 요 책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문학은 뭐 그렇게 별 건 없어요. 뭐 산문체 갖고 변문보다 산문이 우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분이 이제 각계 이제 전파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소설책 같은 경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때 소설이 이제 명청시대 대표적 장르가 소설인데, 소설 중에, 청나라 소설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호롱이라는 책이 있어. 이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이건 중국에서 이제 명말 청초 사회를 연구할 때, 사회경제에서 연구할 때, 주로 이 호롱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연구해요. 그래서 이 조점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만주족 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부유한 소년시대도 보내다가 중년 이후에 가뭄이 쇠퇴해갖고 비참하게 이제 살게 돼요. 그때 이제 젊었을 때 하려했던 생활들을 그리면서 썼던 소설이 홍롱홍이야. 근데 이 홍롱홍이 청나라 때 사회 경제적 발전상들 제대로 반영이 됐다.
그래갖고 보통 이제 명마청초 때 이제 사회경제사 연구할 때 이 책을 가지고 연구를 해요. 문학작품에 반영된 사회경제적 발전상을. 그래서 이걸 이제 홍학이라고 하죠. 홍노몽을 연구한 학문. 그래서 중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 책이고, 모태똥도 이거 되게 많이 봤다고 그래요. 예, 모태똥도.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재지나 특히 오경재 유림회사,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예, 과거제도를 비판하는 것, 특히 팔고문사의 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칼고문 중심의 과거시험을 비판하고 간료사의 부패를 비판했다. 예. 그 다음 백화문 소설, 뭐 고중학과 객관주의 시대의 조를 바탕으로 했다. 백화문 소설 여러분도 아시죠? 구어체가 되는,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타 보면 시와 사가 있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볼거는 없어요. 그래서 명청시대 때 대표적인 그 문학작품은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설. 자, 서양과의 교류를 보면 그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기독교가 포고됐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이 처음 와가지고 이제 본격화됐는데, 예수의 선교사들은 나름대로 중국의 정통을 인정했었어요. 뭐 제사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뭐 제사가 우상숭배라고 보진 않았어요, 이 사람도. 그 다음에 마테오 니치는 예전에 천주시처럼 예전에 상제될 거다가 뭘 설명했죠? 기독교의 하나님을 설명했죠. 갓을. 근데 나중에 들어온 이제 선교사들이 문제가 된 거야. 예수의 선교사가 있다가 나중에 누가 들어오냐면 프란시스코 선교사나 도미닉파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원리 원칙대로 강조해. 그래갖고 이제 제사도 못하게 하고 조상숭배도 못하게 하고 다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누가 충돌하게? 국가 권력과 충돌하죠. 그러면서 형성된 문제가 뭐냐면 전례 문제야. 전례 문제. 전례 문제가 뭐냐면 제사 문제죠.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거야. 왜 못 지내게 했어요? 다 이거 뭐냐면 그 귀신에게 섬기하는 거다. 그리고 신에게 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뭐 이렇게 조상신을 뭐 일종의 신호 생각한 거죠. 하나님처럼.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례 문제가 등장해서 탄압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례 문제가 생겼을 때 옹정제 때 저 탄압의 대상은 프란시스코파 도미니파였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예수 교단까지 탄압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탄압을 받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조상숭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탄압을 받은 것들이 옹정제 때 전례 문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때 이제 전례 문제 이전에도 이제 그 전에 여러 선교사들이 왔는데, 뭐 마테오 니치, 페로비스트, 아담쉘, 부베, 카스텔리오 이런 사람도 있죠. 아담셀 같은 천문학 역법을 전달해줬고, 부베는 중국 최초의 실측자였던 항현 전련도를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명원이라 해갖고 그 당시 그 청나라 왕족들의 그 청나라 항족의 그 여름 별장이 있었어요. 그 원명원 설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카스텔리오였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이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온 서양 문물들은 일부 계층의 호기시점 관점에 머물렀고, 주도의 기술이라든지 무기 이런 것들만 받아들였고 근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밑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자연 법칙이나 방법론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자연과학 발전은 근본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옆에 보면 전례 문제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때 그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좀 볼게요. 거의 뭐 명나라하고 비슷해요. 명말 때하고. 농촌의 지주전의제에서 이제 성격 변화가 일어나는데, 명나라 때보다 좀 더 상대적으로 신분 종국적 관계에서 경제적 계약 관계로 전환이 되고, 요거 좀 영정권을 획득했다. 그래서 명나라 때는 이제 항조의 중요 요구가 영정권이거든요. 영정권 달라. 영정권이 뭐야? 영구히 경작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보통 요거는 받전자가 아니라 전후할 때 전자죠. 예, 이거 경작할 그 전자라고 하죠. 전후 전자 할 때 경작할 전이라고 하죠. 받전자가 아니에요. 받전자에 사람 인자가 붙잖아요. 그래서 밭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 거야. 이때 저는. 그래서 영정권은 밭을 경작할 수 있는, 논밭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뭐죠? 영구히 달라. 이 말은 그 경작권을 매매 양도뿐만 아니라 모두 가능하다. 세습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아버지가 이제 현대자동차 그 노동자면 그 아들 또한 뭐가 되는 노동자가 되는 거야. 현대자동차.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획득됐죠. 그다음 지주가 전원에게 사적인 홍보를 금지하도록 한 거. 이거는 국가 권력이 이제 그만큼 모든 그 홍보는 국가 권력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강화됐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지주 전호제가 점점 이제 경제적 계약 관계로 바뀌면서 전후의 자립성이 강화되고 전호들이 부업을 종사할 수 있고 항조운동이 많았다. 그렇지만 국가가 지정헌제가 실시되면서 항조운동을 탄압을 했죠. 왜냐하면 그때 지세가 곡부세이기 때문에 지주들이 어느 정도 지대를 확보해야지만 뭐죠? 그 조세 수입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항조운동을 탄압했지만 또 한편은 경제적 관계도 같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회상을 볼 때 대입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입된 측면이 있다고 못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동시에 존재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고. 예. 즉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지주 전호제의 어떤 신분적 관계를 폐지하지만 동시에도 국가가 지주 편에 들어가고 항조운동을 탄압을 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청나라도 명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 인구 이동이 많았는데 주로 이제 사천, 온남, 강서 지역. 청후기 때는 사천 지역이 이제 곧바로 개발이 돼갖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사천 지역 개발됐다니까 그 예전 동계에서 한나라 때도 사천 지역 개발되지 않았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천이라는 게 땅이 어마어마해요. 네, 스차냐 지역이 그 한반도에 거의 3, 4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발했다고 해도 그 사천 연해안 내륙 지역이 아니라 저기 한적도 같이 옆에 있는 지역도 있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 개발한 거고 요때 사천 개발은 남호 지역 그러니까 이제 소수민족도 많잖아요. 사천 지역에 꼴짜기도 많고 그러니까 중경 성도에서 벗어나서 요쪽 지역이 내지까지 개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생각해야지 사천 개발했다고 사천이 갑자기 한나라 때 다 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일부 지역만 개발된 거지 그거는. 예, 요거는 지금 청나라 때는 전반적으로 다 개발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천이 청나라 때는 곡창지도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이제 곡창지가 사천이야. 사천하고 저쪽 만주 지역 있죠. 그런 지역이 이제 곡창지도 유명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천 음식 먹으니까 이게 사천 음식이 다른 중국집 음식보다 좀 다른 게 이게 되게 매워요. 예, 고추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맑고 이게 뭐냐면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천 지역. 사천 지역에서 이제 등소평의 고향이 사천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협소한 농경지의 인구 부양이 어렵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협소한 농경지의 인구 부양이 어려우니까 인구 이동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변경지까지 개척됐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들어와서 밀란이 많았는데, 이때 이제 행정운영, 비능력, 침체, 과거 시험의 모순, 8, 9분 중심의 과거 시험이 보통 평균 연령대가 50대죠. 그때 합격하고 난 사람들이 일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띵가띵가 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 첨부가세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땅이 좁다 보니까 세금을 내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중국은 땅이 넓어요. 땅이 넓고 같은 현이라도 현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되게 경상도 경기도만 해. 근데 이 현청에 가서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의정부에 살고 있으면 수원까지 가서 납부해야 돼. 지금은 그냥 전철 타고 가면 되죠. 버스 타고 자동차 몰고 가면 되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걸어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하루 걸리겠어요? 보통 5일, 6일씩 걸려. 일주일 다 잡아먹은 거야. 왔다 갔다 하면. 10일 걸리죠? 그러면 그동안 농사 져야 되고 생업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신사계층들이 대신 가져가다가 납부를 내줘요. 이게 첨부업자야. 근데 이제 국가의 입장 올 때도 그냥 그걸 묵인해줘. 왜냐면 국가가 그 신사계층들이 납부를 해도 그냥 액수만 맞춰서 납부하면 돼요. 누가 납부하는 건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럼 신사계층들은 그러면 그냥 공짜로 해주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어떻게?
약간의 수수료. 근데 수수료 너무 많아. 그래서 100원을 납부하면 130원, 140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이제 뭐냐면 납부를 하는데 도중에 띄어먹는 게 많고 심지어는 횡령까지 돼요. 그래서 이중 납부를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폐해가 많았다.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첨부관세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따로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정남포람이라는 제도예요. 네, 정남포. 정남은 지세를 얘기하는 거냐? 지세를 대신 납부해줬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청남포람 제도를 이제서 첨부 납부 제도가 있었고 주로 신사계층들이 담당했는데 도중에 떼어먹거나 횡령한 것들이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팔기병의 무력화. 그래서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이제 군사력이 약화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예비군이 되는 거야, 예비군. 예비군도 아니다. 그냥 민방위 정도? 그래갖고 이제 민방위 말기에 들어가면 이제 특정한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동사무소에서 도장 찍고 그냥 가거든요. 저도 몇 번 도장을 찍었는데 그런 민방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1년에 한두 번 소집하고 나서 소집한 거 보고 이제 끝나버려. 훈련도 안 받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화되죠. 그리고 요 팔기병들, 그러니까 만주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니까 이제 뭐 화려한 이제 문화도 있고 풍습도 있고 그 의복도 있고 그거 먹고 싶지, 입고 싶지, 놀고 싶지. 그러니까 경제력 없으니까 자기가 받았던 땅들 어떻게 해요? 다 처분시켜. 그래가지고 경제를 몰려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한인들 밑에서 소작인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팔기가 무력화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나중에 밀란이 일어날 때 팔기나 녹용 가지고는 진압 못해. 누가 동원되죠? 단련병. 그러니까 신사계층들이 자기 고장을 지키기 위해서 뭐냐면 그 단련병을 만들어서 도적들과 싸우게 되죠. 처음에는 청나라가 그걸 별로 안 좋아했어. 왜냐면 사병을 만드는 거잖아. 사병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개기수가 있겠죠. 무적을 독점할 수 없잖아. 근데 너무 그 팔기병들이나 녹용병들이 너무 썩어 빠지고 군사력도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련병을 통해서 백령도들을 나는 진압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 단련병들이 나중에 이제 그 태평천공 운동 때 해군이, 초군이, 상군이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야. 조직화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류사회 사치 풍조가 일반 서민들이 학대됐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서 물가가 폭등하고 정체적인 농업, 그래서 노동제협제 노동이나 그 다음에 장자상속제 부제로 해서 토지의 세분화 이런 것들이 시행됐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들어가면 여러 밀란들이 일어나죠. 청수구의 반란이라든지 대만의 천진의 반란, 백령교도의 난. 그 중에 이제 제일 좀 큰 반란이 뭐냐면 백령교도의 난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미륵신앙이라고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갖고 이제 현생부에 죽고 그 억경년 후에 미륵불이 내려오잖아요. 미륵 하생. 그때 이제 세상이 유토피아 세계로 해서 모든 사람이 구제받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근데 이거 억경년이라는 그 시간 자체가 주관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대에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륵불이 내려온 시대로 규정을 해요. 그래갖고 맨날 농민반란이다.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중국의 농민반란 상당수가 미륵불 하생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반란이 19세기 때 중국의 백령교도의 난인데 이들을 장발장의 난이라, 장발적의 난이라고 하는데 장발적의 난이라고 왜 부르냐면 이는 병발을 안 했어요. 장발은 뭐죠? 한족들이 했던 거죠. 병발은 만주족들이 했죠. 그래서 반만적인 어떤 구호를 외치기 위해서 이들은 머리를 잘랐어. 그래가지고 머리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를 길렀죠. 그래갖고 만주를 반대한다. 그래서 장발적의 난 라고 이제 불렸다. 태평천국 운동도 방만흥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단발했을까요? 장발했을까요? 장발했겠죠. 병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머리를 보고도 얘가 객이냐 객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지금도 머리 문제 되게 신경 쓰잖아. 예, 국가 권력이 통제하고 학교에서 통제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 예, 그래서 머리를 좀 기르게 하고는 얘가 뭐 나한테 개기는 거 아니야?
너무 짧아도 또 개기는 거고, 그러니까 적당히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머리 문제 이렇게 신경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밀란이 날 때, 그 당시 이제 지방 유력자들은 항용이나 단련을 통해서 진압했다. 그래서 이제 팔기병이나 이제 그 뭐냐면, 노경들이 그 너무, 전투력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항용이나 단련들에게 동원해갖고 이제 했고, 그리고 요때 이제 이게 태평천국 운동 진압 과정에서 더 뭐냐면 조직화됐죠. 초군이, 상군이. 그리고 이들을 동원했던 사람도 뭐야? 한인 신사 계층들이죠. 나중에 태평천국 운동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 한인 신사들이 이걸 통해서 자신의 정치 입증이 강화되는 그런 바탕이 되고, 무슨 운동을 추진할 수 있었죠? 양모 운동을 추진할 수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내용을 더 추가하자면,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탕진이 일어나죠. 재정 탕진. 그래서 거의 3, 4년 동안에 어떤 재정이 탕진되고, 그 다음에 무슨 학문이 부각될까요? 예전에 숨을 죽였던 경세 치용적인 학문, 상주 공양학파가 부각이 돼. 왜냐하면 고문학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그래서 경세 치용적인 학문이 부각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제 총괄평가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322페이지 19번 문제 볼까요? 이거 어디 갔나? 총괄평가. 여기 있네. 자, 322페이지 19번 문제. 다음은 청나라 때 일어난 반란군의 세계관을 나타난 것이다. 자, 이 반란이 일어난 경제적 배경을 서술해보고, 이 반란이 청나라 군사제도와 학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각각 써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 예문은 제가 이제 어디에서 빼왔냐면, 강자중국사에 있는 백령고도에 나온 관련된 내용에서 빼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생 노모라는 사람은 일종의 뭐냐면 미륵불의 하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가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계,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백령교도의 난의 배경을 보면 경제적 배경을 쓰겠죠. 한정된 토지에 비해서 지나친 인구 증가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궁핍화됐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이 반란에서 청나라 군사제도 학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군사제도 측면에서 팔기제의 무력화로 해서 항용과 단련이 부각이 됐죠. 그 다음에 영향은 고중학 대신에 공양 같은 경세적 성격이 강한 학문이 확산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관련 문제를 풀어봤고, 개항 이전의 청나라 근세사 부분이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에서. 자, 그럼 근현대사 부분을 이제 넘어갈게요. 826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근현대 기출문제 분석표가 쭉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크게 청말, 중화민국, 현대사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누는데,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공산당 관련된 문제 있죠. 정역하고 뭐 문화혁명 각각 한 문제씩 나왔죠.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연속 2번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번에 그 올해하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들어갔던 교수님이 되게 요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중국 공산당, 일종의 잡발, 이렇게 있는데, 뭐 대학의 모 교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교수님이 그 뭐냐면 문화대용도 냈고 정역도 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양문도와 관련돼 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것도 냈어요. 그래갖고 요걸 냈는데, 이제 그 양모운동 관련된 문제 보면 한국, 일본, 중국 다 같이 냈잖아요. 그래서 뭐 동아시아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건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교수님 평상시에 하는 얘기가 그 삼국 관련된 문제 한 번 내겠다 해가지고 낸 거예요. 그래서 속각부부 있죠? 이것도 물어보니까 양모운동과 관련돼갖고 냈대요. 그래서 이제 답을 제가 다 알아냈어요. 그걸. 그래서 그 어떤 책이냐면, 그 이제 대구 모임에서 좀 알려줬는데, 잠깐만, 아이고.
그 책이 이제 별로 유명하지 않은 책이에요. 중국 근현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삼천리에서. 예, 출판사가 삼천리고 중국 근현대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제 5권짜리 5권짜리 책이거든요. 예, 세 번째 책이야. 상권. 그 상권에서 냈다는데 왜 냈냐? 자기가 거기 번역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낸 것 같아. 예. 근데 문제 내놓고는 이제 자기 제자한테, 문제 잘 내지 않았냐고, 석학국을 잘 냈다. 주변에 교수님도 칭찬 많더라. 잘 냈다고. 개뿔 잘 내기는. 완전히 자기 그 주관적인 문제를 내놓고는 누가 맞히다고 그걸, 예. 자, 하여튼, 근데 그 교수님이 요번에 안 들어가거든요? 결정적으로. 뭐 이번에는 이제 안 들어가니까 현대사 부분은 사실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이 분이 나이가 지금 59세 정도 되니까 내년에 다음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2년 동안은 안 들어와. 확실하게. 그러면 언제 나오냐? 대개분 전에 있었던 교수님인데 원광대 쪽에 있는 교수님 들어갈 것 같은데 그 교수님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양무운동, 범법 자가운동, 뭐 그 다음에 그 강서신정 같은 것들 그 주제별로 내는 거 있죠? 아마 요런 부분에서 낼 것 같아요. 잘해봤자 1차 그 국궁합작 이전? 요 부분이니까 요거에서 이제 기출 중심으로 좀 주제별로 공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 교수님들이 이제 뿐만 아니라 중국사 교수님들이 이제 많이 들고 다니는 책이 뭐냐면 예전에도 읽었지만 사흘 아시아사가 있어요. 그거 꼭 보세요. 예. 일본사도 그와 관련된 문제 낼 수도 있어. 사료는 있는 아시아사. 그래서 제가 스캔폰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교수님도 그 제자분을 통해서 제 스캔폰을 또 받아가지고 좀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 돌면 또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강의 듣는 분들은 제가 드릴게요. 예. 그래서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메일 주소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지훈러브 한 메일이에요. 예. 지훈러브. 예, 저 첫사랑 이름이 김지훈이거든요. 예, 지금 잊어먹은 지 한참 됐지만, 김지훈을 사랑한다. 그래서 예전에 갖다 붙인 건데, 한 20년 전에 갖다 붙인 거야, 그냥. 예. 자, 그래서 지훈러브 한 메일인데, 한 메일보다는 네이버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되게 단체 메일 수신 거부를 해버리면, 제 메일을 보내도 빠꾸 가요. 제가 보내도.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또 양해 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제 한동안 이제 그 유튜브에서 올렸는데 요번부터는 유튜브가 아니라 판도라로 옮길 거예요. 그래갖고 올리는데 모의고사까지 판도라 올릴 거예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병가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애들이 많이 봐. 그래서 유튜브 또 새로운 거 올리면 뜬다면서요. 뭐냐면 그쪽으로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얘들 중에 가입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제 그 유튜브에 그래갖고 이제 얘들이 병가 들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강의도 돼? 그러면 소문을 들으면 좀 곤란하니까 판도 옮기는 거고 나중에 다시 그 유튜브에 옮길 거예요. 예, 제가 병가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 강의를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 강의를 하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출제진이나 뭐 그게 했고 좀 정보가 셀 수가 있어갖고 차라리 그냥 판도라 쪽으로 잠깐 불편하지만 옮겨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옮겨둔 거예요. 그래서 12월달 다 유튜브로 다시 올릴 거예요. 예, 그건 좀 양해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중국 근현대에서 이제 기출 문제 분석표를 좀 볼게요. 자, 청나라 말기 때 이제 양무운동이 있는데 양무운동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양무운동 한계 개혁의 내용과 주장, 해국도지 관련돼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태평천국 운동은 의외로 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범법 자강 운동,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서신여, 이렇게 이제 좀 시험 문제 나오는데, 되게 이제 중국 학계에서 지금 중국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중국에서 공부하다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중국 학계에서 강조된 것이 최근에 밑으로부터 흐름이 아니라 위로부터 흐름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양무운동, 범법자강운동, 강서신정 중심으로 좀 봐주시는 것도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화민국에 들어와서 신문화 운동이 좀 많이 나왔고,
사회주의와 관련돼 갖고 그리고 의외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요. 중국사 전공하시는 분 중에.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같이 공부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중국 공산당 활동 내용도.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1차 국공합작 이것도 꽤나 많이 나왔죠. 배경부터 시작해갖고 그다음 삼민주의 뭐 이렇게 해서 신삼민주의 관련돼서 그다음 신해혁명 한번 나왔죠. 견해와 한계 가정대 그다음 오사운동 이거 오사운동이에요. 네, 그 오타 좀 수정해 주세요. 자, 오사운동 이렇게 있고 그다음 위안스카이 제재운동. 제재운동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항제가 되기 위한 운동이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나왔어요. 북벌, 전원의 복위운동, 서한사건,抗회의, 뭐 훈정시기 특징 등등이 나왔고 최근에 뭐 나온 것이 이제 문화대혁명하고 정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본격적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중국 학계 견해를 이제 좀 볼게요. 이게 예전에 중국 근현대사를 보는 시각이 돼갖고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공부할 때도 이거 좀 흐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대개 오사운 그 중국 근현대사를 보는 시각이 이제 크게 두 시각 있죠. 개혁 개방 이전, 개혁 개방 이후 이렇게 보는데 개혁 개방 이전, 그러니까 1970년대, 78년 이전에는 어떻게 보냐면 3차 혁명 고조선을 본 거야. 되게 아랍부터 흐름을 강조해요. 그래갖고 태평정국 의화단 신해혁명 이렇게 해갖고 그 오사운동 이전을 이론시켜 보고요. 오사운동 이후부터는 중국 공산당에서는 선제로 보고죠. 그건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 태평정국 의화단 신해혁명이었고 아래부터 지향이고 요 단계까지는 부르주아 혁명이에요. 그 다음에 오사운동 이후부터는 부르주아 혁명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 뭐가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넘어가죠. 이 공산주의 혁명을 누가 주도한 거야? 중국 공산당이지만.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은 반신민주의 상태였어. 반신민주라는 거는 겉으로는 독립국이지만 실제로 형태는 뭐죠? 신민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또 중국은 또 어떤 특징이죠? 반자본주의 사회죠. 그러니까 봉건사회와 자본주의 사회가 혼합된 상태야. 그래서 이제 당연히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를 내세워서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을 했고 결국에는 사회주의 혁명이 달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정통적인 이제 그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공산당 시각인데 문제는 이제 개혁개방 이후부터 달라져요. 이때부터는 이제 그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체제 내의 개혁을 강조해요. 체제 내에. 그래서 이제 위로부터 흐름과 아래부터 흐름을 이제 하면서 종전의 아래로부터 흐름을 강조했는데 동시에 거기에 위로부터 흐름을 강조해요. 그래서 두 개의 혁명이 위로부터 흐름과 아래로부터 흐름이 두 개의 그 선이 뭐냐면 동시에 이루어졌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혁명의 4단계를 주장해요. 위로부터 흐름과 아래부터 흐름을 합쳐져서 농민전쟁, 양무운동, 개혁운동. 개혁운동 같은 경우는 강서신정에서 범법 자강운동 있죠. 요거와 부르주아 혁명 이렇게 이제 강조했다. 그래서 최근에 경향이 좋고 시험 문제는 어디를 강조할까? 양무운동, 범법 자강운동, 강서신정을 강조해요. 예. 그래서 뭐 태평정국운동, 그 다음에 뭐 민중대 반란운동 있죠. 이런 것들 강조하지만 실제로 본론은 강조되진 않아. 포문적으로만 얘기하고 되게 요에 초점하지. 왜냐하면 요거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태평정국 강조하면 뭐야? 중국 공산당에 대응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의는 두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을 안 가르쳐. 그래서 양무운동이나 강서신정 이런 것들은 되게 세부적으로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오사운동 이후부터 그 시각도 다른데 오사운동은 그 예전에는 노동자 농민들이 이끌었다고 했죠.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근데 상계 대표론을 내세요. 종전의 노동자 농민 외에도 소부르주아 지식인도 똑같이. 이거는 이제 급격한 개혁보다는 체제 내의 개혁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형상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중국 공산당의 개혁 개방 이후의 시각을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서 아래로부터 흐름보다는 최근에는 위로부터 흐름을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어요. 그 예문 자체가. 나중에 기출 보면서 이제 풀어보기도 하고요. 자, 아편전쟁을 볼게요. 이 아편전쟁도 이제 청남 무역정책과 관련돼갖고 예전에 한번 2차 때 이제 나왔던 건데, 자, 일단은 이제
영국의 동인도 회사와 공행하는 무역을 할 때는 편무역식이라고 해요. 17세기, 18세기 시기를. 예. 그래서 요때는 이제 그 주체가 영국의 동인도 회사, 그 다음 중국의 공행이야. 각각의 독점 회사들이 이제 했던 거죠. 그 내용을 보면 거기 이제 보이시지만 영국의 이제 그 동인도 회사는 청나라에 뭘 갖다 파냐면 모직물을 갖다 팔아요. 그리고 대신에 청나라 공행 집단들은 차와 도자기를 갖다 팔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청나라의 수출품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영국의 모직물은 그 청나라에도 볼 필요 없는 물건이야. 그래가지고 공행에서 그냥 커터로 의무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은이, 영국의 은이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중국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은이 빨려갖고 중국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수입촉으로 은이 유출이 됐다. 그래서 영국에서 큰 경제적 혼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영국은 그 당시 그 중국에 유출된 그 은을 다시 뭐냐면 빼기 위해서 했던 무역이 상강무역이에요. 잠깐 뒤로 넘어가면. 자, 상강무역을 이제 하기 전에 그 당시 이제 편무역 시기,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의 독점 시기 때 무역 형태를 보면요. 자, 이때 편무역 시기 때는 주로 모직물이 주요 생산품이었고요. 무역의 종류도 이제 동인도 회사 무역이 주였어요. 그래서 차 무역을 이제 담당을 했고, 그때까지는 뭐 특별하게 아편 무역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근데 사무역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인도 회사 직원이 일부러 이제 배를 빌려가지고 하물이나 위탁받는 하물 싣고 사기를 추구하는 무역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직권 남용 그 정도의 무역. 그다음 지방 무역인데 이 지방 무역이 뭐냐 동인도 회사의 허락을 받고 했던 무역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무역 형태가 좀 많냐면 그 동인도 회사 같이 합법적인 단체들이 못했던 무역들, 좀 마약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요 대상은 아니었어요. 이때까지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동인도 회사가 나중에 독점권이 폐지되잖아요. 이거 더 나가서 세포의 반란 이후에 동인도 회사 자체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19세기 자유주의 무역이 등장하고 그다음 산업자본가들이 등장하면서 동인도 회사의 무역의 특권이 폐지되면서 이제 자유상인들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근데 자유상인들은 예전에 뭘 갖다 많이 팔았다고 했죠? 조금씩 마약을 갖다 팔게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이제 상강무역 때는 마약을 갖다 팔기 시작해. 그래갖고 영국 정부도 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마약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약은 주로 어디에 생각하면 그 아편은 인도에 생산되죠.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 과정을 보면 그 인도의 아편이 청나라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청나라의 차가 영국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청나라의 그 영국에 갔던 은이 이 아편을 통해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영국에 들어가는 구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청나라는 예전에는 은이 들어왔죠. 근데 은이 빠져나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일 때는 뭐냐면 이 아편을 통해서 그 차로 지불했던 은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구역, 그러니까 인도를 끼고 하는 무역을 상강무역이다. 이때 상강무역을 때는 특징이 뭐냐면 공행하고 동인도 회사 간의 무역 형태가 아니에요. 공행하고 자유상인 간의 무역 형태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아편 흡입 형상이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중국의 항제조차도 뭐냐면 항족조차도 아편 피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병폐가 있겠죠. 아편을 계속 피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다음 군인과 관리들이 아편 피면 국방력도 약해지고 행정도 무너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거기다 중국의 은이 아편되고 대량 유출되면서 경제적 문제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편 무역 결과를 이제 자세히 보면요, 경제적으로 19세기 초에 은이 영국으로부터 초과 유입됐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은이 영국을 감으로써 경기 침체와 정치 위기가 일어났고, 은본이 중국 경제 타격을 줘요. 왜 은본이 중국 경제 타격을 주냐면 요걸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칭량화폐가 3개나 쓰였죠. 뭐죠? 금속화폐가? 아이고. 금속화폐가 은, 금, 동을 썼어.
자, 은이 있고, 금이 있고, 동이 있죠. 은, 금, 동.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되게 이제 이게 세 개를 같이 사용해요. 근데 어느 걸 교환하느냐에 따라서 기준 합해가 있어요. 그래서 은본위 합해는 은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금본위 합해는 금을 기준으로 교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환을 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그때 금값하고 은값의 시세는 뭐 학자마다 변했지만 되게 3대 1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은이 다른 국제 은값보다 시세가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부터 은이 많이 유입됐다고 했죠. 근데 이제 보통 서민들은 은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예, 뭘 가지고 있어요? 동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동을 가지고 이제 세금 내고 그런데 동을 가지고 세금을 낼 때 은과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은 한 장당 천문을 갖다 바치면 됐어. 근데 은이 많이 유출되니까 은값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당연히. 예. 그러면 한 장당 이제 은이 돈값이 1,500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세금이 어떻게 돼요? 더 뛰는 거야. 이거 물가도 어떻게 돼요? 더 뛰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이 돼요. 물가가. 네. 은이 많이 유출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동전의 가치가 폭락되고 물가가 상승되고 또 국가재정이 악화되고요. 그 다음에 염상의 파산으로 국가재정이 파탄이 되죠. 그래서 왜 염상이 이제 파산이 되냐면, 은값이 뛰고 돈값이 떨어지니까 은기전천이라고 하죠. 이 현상을. 그러다 보니까 조세가 미납이 되고 저세를 낼 수가 없어. 동을 주내니까. 그 다음에 은을 염세워내야 할 염상들이 파산되기 시작해. 예, 이들이. 은을 구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염상들이 이제 독점권 얻고 그 돈을 이제 은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은을 구하지 못하니까 파산을 내보죠. 그래서 그로서 국가적인 더 파탄이 되죠. 자, 사회적으로 보면 아편 중독에 의해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계속된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아편이 계속 흡연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중독성이 있잖아. 양귀비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도 사회 문제가 되니까 두 가지 위견이 등장해요. 공인론과 언급론인데, 이 공인론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그냥 아편무역을 합법화시키자. 그리고 간원이나 사인, 사대부, 군인들만, 일부 계층들만 아편 의무를 제한하자. 국가가 어차피 운영하려면 백성들 자체가 뭐 필요 있냐. 그냥 일부 관리들이나 군인들, 지식인들만 제대로 정신 차리고 아편 피지 않으면 뭐 국민들이야 뭐 인구 많으니까 뭐 얘네들 아편 피고 죽든 말든 뭐 신경 쓸 필요 없냐. 그런 논리야. 자, 그 주창자가 누구냐면 헌혜제인데 요걸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아편을 이유하는 부패한 관리들, 지주를 대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학당이라 해갖고 이제 하학당은 완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완원이 중심된 서원인데 여기는 이제 이 완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강동 지역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강동 지역의 이익을 반영했다. 왜냐하면 강동 지역이 그 당시 한국에 열었던 지역 아니에요. 공익무역의 중심지죠. 외국과 계속 무역을 하고. 근데 이제 한계점은 뭐냐면 지배계급의 우민과 인명경신 태도. 그러니까 사대부만 살고 지배층만 살고 국가가 운영하기에 필요한 관리와 군인들만 제외하고 뭐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 그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니야. 예. 그 다음에 국내법의 존엄성을 경시해 권력 자체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아편을 몇 번이나 지금 금지를 내는데 국가가 그걸 무시하고 국가 자체가 그냥 아편을 공인해버리면 기존의 조치들이 어떻게 해요? 안전이 무시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총조의 통제력을 통해서 적절한 제한 조치가 불가능. 그러니까 몇 개 계층들을 제외하고 허용하자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냐. 실제로 통제 안 되죠. 뭐 국민들 다 피고 있는데 사대부, 군인, 관리들 안 피겠어요? 똑같이 피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아편이 돈이 되니까 합법화시켜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농사 짓지 않고 뭘 재배하는 거죠? 양귀비를 재배해요. 양귀비. 그래갖고 농업 생산을 파괴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돼.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한 언급론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언급론 내용은 뭐냐면 철저하게 금지하자는 거야. 철저하게.
그래서 아편 중독자에게는 국가 교정기간을 주고 치료하고, 그리고 한 번, 두세 번 기회를 준다가 안 되면 이제 처형시키자. 그리고 아편 수입을 정면적으로 금지하자. 그래서 그 주창자들 이제 보면 현실 정치에 불만을 갖고 있는 개혁적 지식분자들, 되게 공양학파들이 주장해요. 그래서 공양학파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치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항작자, 공자지, 임지서, 이원. 그 중에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임지서죠. 그래서 이제 임지서가 이제 뭐냐면 그 당 양강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뭐냐면 상주문을 올리니까 그걸 도광제가 받아들였어. 도광제도 한때 그 아편을 흡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이걸 끊었는데, 그 아편도 중독됐다고 해서 완전하게 이걸 중독 상태에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하면 끊을 수 있다. 도광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임지서의 권한을 받고 임지서를 강주 지역의 흠차 대신으로 파견해요. 흠차 대신하는 건 뭐냐면 그 황제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파견한 대신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임지서에 이제 내려가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아펑거래자와 아펑구대 소굴자를 다 체포하고요. 그러니까 아펑거래자, 아펑굴 소유자를 다 체포하고 외국 상인들에게 아편 몰수를 명령해요. 그리고 그 만약에 이거 거부하는, 특히 영국 상인들이 거부했거든요. 아예 상관을 봉쇄시켜. 그 아편을 어떻게 이제 그걸 얘기하냐면 그 몰수된 아편을 호문 앞바다에 소각을 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소각을 시키냐면 바닷물이 밀려오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아편을 일단 풀어놔요. 근데 이게 풀어놓으면 둥둥 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 석회를 집어넣어. 석회를. 그래갖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냥 아편을 바닷물과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각을 시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아편 소각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했어. 왜냐면 아편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 근데 유독 누가 이제 날뛰었냐면 영국 상인이 날뛴 거야. 그 영국 상인들이 이제 본국에 가갖고 우리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다. 그러니까 영국 위에서 이제 난리 난 거죠. 근데 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하나는 이참에 이제 중국에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영국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아편을 하면 당연히 그쪽 정부에서는 소각한 건 당연한 건데 아편 때문에 전쟁이 나면 영국이 욕을 얻어먹는다. 들어온 전쟁이다.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디가 다수냐면 첫 번째 의견이 다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그 영국 산업자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의회가 굴복해서 군대를 파견을 결정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군대를 파견했고 결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가 이겼어요? 중국이 완전 깨졌죠. 싸움이 안 됐지. 왜냐면 영국은 철갑선이고 중국은 목선이야. 그리고 대포도 얘네들은 뭐냐면 쇠망동이나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그 쇠구슬 놓고 쏘는 포 있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 자격탄이 돼갖고 하얗게 터지는 거야. 싸움이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그 중국이 패배하게 되고 결국에 맺어진 조약이 무슨 조약이죠? 난징 조약이죠. 예. 그리고 추가로 이제 뭐냐면 오구 통상장전과 홍은 조약을 맺게 돼요. 이걸 좀 같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난징 조약의 내용을 보면요, 홍콩을 하랑한다. 홍콩을 하랑하는 건 뭐냐면 요때 홍콩은 홍콩 섬이에요. 그래서 이제 홍콩도 이제 크게 홍콩 섬하고 신계 지역, 그 다음에 구릉반도와 신계 지역 이렇게 있는데 요때는 홍콩 섬을 하랑한 거죠. 그 다음에 하랑은 준 거죠. 그냥. 그 다음에 5개 항구를 개항하죠. 강주, 복주, 하문, 영파, 상해. 그래서 이제 영파는 여러분들 명나라 때부터 유명했던 그 항구고, 상해는 급보잡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요때 이제 조그만 어촌에 불과했는데 개항을 했어요. 양주부에 속했던 그 어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죠? 제1의 도시죠. 상해 인구만 해도 거의 5천만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더라고, 거기도. 그래서 4개 특별시가 있죠, 중국에. 북경시, 천진시, 상해, 중경시. 그래서 상해가 제일 큰 도시야. 그래서 5천만 정도. 우리 그 남한만한 인구가 도시 인구야,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무역을 실시하면서 공행이 폐지됐고, 그 다음 배상금이 지불됐고요. 수출품의 적절한 가세. 이렇게 이제 있고, 요때 관세가 이제 부과됐어요. 요때 관세는 이제 이금이 아니라 상품에 부과되는 거예요. 예, 상품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아편을 공인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건 아편을 공인했다고 해서 명시적 규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양약이라는 이름으로 공인한, 양약이라는 거는 그 서양의 약품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런 이름으로는 이제 아편을 공인. 왜냐면 아편 자체, 양귀비 자체가 또 약품을 쓰이죠. 예. 그래서 지금도 뭐 대마초, 양귀비 같은 게 진통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여러 약재로 쓰이잖아. 그러니까 양약의 한 이름으로 공인을 하는데, 이게 아편으로 딱 해가지고 정식화된 거는 언제냐면 나중에 제2차 아편전쟁 북정조약 이후에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은근슬쩍 간접적으로 공인하는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조약이 있어요. 추가 조약. 그래서 어떻게 오구 통상전쟁과 호문조약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영사 재판권을 인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최국대우는 여러분들 아시죠? 예, 최국대우. 그 다음에 간세 자주권을 상실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난징조약 때 간세라는 조약이 있죠. 근데 협정간세야. 그러니까 간세를 정할 때 누구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거죠? 영국과 협의해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협정간세이기 때문에 뭐냐면 간세 자주권을 상실했고 대개 보면 간세율이 상당히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세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상실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조계를 인정했다. 조계라는 건 뭐냐면 조자가 빌릴 조자. 그러니까 땅을 빌려서 집을 지을 수 있고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조계라고요. 예. 그래서 대개 조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기한이 있어요. 99년. 근데 99년이라는 건 거의 반영구적인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땅을 빌린 대가로 일부 임대를 주고 그 지역 안에 있는 지역에 뭐냐면 외국인들 거주하고 그 지역의 치안, 사법, 행정은 누가 담당하죠? 외국에서 담당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조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느 지역에 있냐면 도시 지역의 한 구역에 있어요. 그래서 뭐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 영국 조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조계보다 좀 넓은 게 뭐냐면 조차지예요. 조차지. 예. 그래서 조계를 좀 확대시킨 것이 조차지인데 하여튼 이런 조계와 조차지는 반식민지 기반이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건 뒤에 좀 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통상왕국의 군함을 파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고 예, 등등 불평등 조약이다. 그래서 난징조약이나 추가 조약은 기본적으로 불평등 조약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이나 그 다음에 조일수호 통상 조약하고 성격이 동일하죠. 네, 불평등 조약.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미국하고 프랑스 간의 조약을 맺게 돼요. 자, 미국은 망하조약. 프랑스는 항포조약인데 그 앞에 있는 난징조약이 있는 내용이 상당수가 들어가 있고 그 미국의 망하조약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항포조약은 이제 뭐냐면 개항장 내에서 기독교의 포교를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개항장 내에서 기독교의 포교를 인정한 거지 내지까지는 들어가지 못해요. 내지까지. 예. 그래서 내지까지 한번 프랑스 선교사 들어갔다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그래서 그걸 민미로 해가지고 나중에 일어난 것이 제2차 아편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럼 영향을 볼게요. 이 영향이라는 것은 이제 제1차 아편전쟁과 뒤에 일어난 제2차 아편전쟁. 요걸 이제 같이 포함되는 건데, 이 전쟁의 계기에서 중화사상이 후퇴됐고, 강동체계가 붕괴됐고요. 양부운동과 반기독교 운동이 영향을 줬다. 그래서 반기독교 운동 같은 걸 이제 교환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서양 내지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사계층과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교환들이 발생이 돼. 그래서 그때 최대한 교환 중에 하나가 위하단 해군이죠. 천진교환이나. 그 다음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면서 중국이 반식민지화 됐다. 그래서 서양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에 전락했고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고 제국주의 제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편 전쟁을 시대 구분할 때 예전에는 이제 정체성론에 입각해갖고 이 아편 전쟁 부분을 일종의 근대한 기점으로 봤어요. 이걸 가지고.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는 이 아편 전쟁 근대의 기점으로 좀 문제가 생기죠. 왜? 근대가 누구한테 된 거야? 서양한테 된 거잖아. 외인론이죠.
그래서 이미 명말 청조 시기 때 자본주의 맹아가 등장했다. 그래서 아편 전쟁이 통해서 뭐냐면 학대 개편된 거지, 학대 강화된 거지, 이것 때문에 근대화된 건 아니다. 이렇게 중요하면서 자본주의 맹아론이 내재적 발전론이 강조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아편 전쟁을 보는 시각도 좀 다르다. 그리고 요게 다 아편 전쟁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또 아편 전쟁을 얘기 안 해. 이걸 제1차 중영전쟁 또 이에 제2차 중영전쟁. 왜냐 아편 전쟁에 얘기하면 중심이 뭐가 되는 거야? 아편이 되는 거지. 근데 실제 그 아편이 중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재에 대해서 일어났지만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야?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이 숨겨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 침략 전쟁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영 정책이다. 중영 정책이라는 말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제1차 중영 정책, 제2차 중영 정책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 아편 전쟁이라 하죠. 그냥 아편 전쟁을 할게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339페이지 펴볼까요? 1번 문제. 자, 다음 사료 참조에서 아편 유기부 인하의 청라 재정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물론 은이 천하 유통되는 것이 마치 땅속에 흐르는 것 같이 쭉 있는데, 요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아편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이때 이제 은혜 가격이 폭등해서 조세 수입이 줄어들어 재정난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 은을 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서민들은 뭘로 납부하죠? 동으로 납부하죠. 은값이 뛰니까 그렇고, 은을 납부할 수 있는 연상들도 은을 구하기 힘드니까 또 납부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세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제2차 아편 전쟁 볼게요. 제2차 아편 전쟁. 자, 제2차 아편 전쟁, 이제 아편 전쟁이 1840년에 일어났죠. 근데 20년 후에 이제 제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1860년대인데 이때는 뭐도 같이 했냐면 태평천국 운동도 같이 일어날 때요. 이 시기적으로 같이 겹쳐 있어요. 자, 배경을 보면 개방 확대된 청의 소극적인 어떤 태도, 그다음 정통적 외교 정책. 이때 정통적 외교 정책은 뭘까요? 요거는 그 4대 이게 조공 정책이죠. 그래서 그 당시 조공 책봉 관계에 관한 조공 정책. 종국 책봉 관계에 각한 정책을 고수하는 입장이 있고,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의 소극적 태도와 정통적 외교 정책을 고수하는 입장이 그 당시 통상 성교를 확대하고 대등 외교를 주장한 영국의 입장과 대립을 하게 되죠.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 경제적으로 보면 양지와 내륙 지방을 개방한 문제. 아까 이제 그 제1차 아편 전쟁 같은 경우에는 5개 항구만 개항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항장 안에서만 무역을 하죠.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그 개항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중국의 경제 중심지 양지와 내륙 지방까지 들어가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면제품을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 선교 부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개항장 안에서만 선교를 하지 안까지만 선교하지 밖에서는 선교를 못하죠. 4시까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북경과 너무 멀다. 개항장들이.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또 무역이 계속 효과가 없어. 영국 그 당시 이제 개항을 해가지고 영국의 면제품이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영국의 면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그렇게 우수하지 못해. 오히려 중국의 명포가 중국의 현실에 딱 맞는 게 있어요. 기후에.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제품들이 팔리지 못해. 근데 영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못 만들어갖고 팔리지 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중국 애들이 이렇게 몇 개만 열어가고 우리 시장을 막는다. 만약에 중국이 활짝 개방을 하면 중국의 인구가 4, 5억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면포 하나만 입어도 대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4지까지 개방을 해라. 이렇게 압력을 둔 거죠. 자, 그러면 뭔가 계기를 마련해갖고 전쟁은 명분이잖아요.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때 때마치 터는 게 옐로우 사건이에요.
이 엘리오르 사건은 뭐냐면, 이 엘리오르는 원래 그 영국 배가 아니라 중국의 소유배예요. 중국인들이 소유하는데 되게 이제 그 무역을 하다 보면 영국을 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 중국의 소유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유니언 잭을 걸고 이제 뭐냐면 활동한 거야. 홍콩에 등록을 시켜놓고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또 마약을 갖다 팔고 뭐 그래갖고 민무역도 하고 하니까 중청의 관리가 이제 올라타가지고 그 엘리오를 내렸어요. 아니 엘리오가 유니언 잭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국 국기에 대한 모독이다 하면서 일으킨 게 제2차 아편전쟁이죠. 거기에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강서 지방에 이제 포교했다가 프랑스 선교사가 죽었거든요. 원래 포교를 못하게 되는데 그 프랑스 선교사가 죽으니까 이 자국민을 죽였다 하면서 또 군대를 파견해요. 그래서 영불 연합군들이 강조를 점령하고 그 당시 다시 배를 모아갖고 탱진을 공격해. 탱진이 어딘지 아시죠? 그래갖고 이제 텐진 조약을 이제 맺게 되죠. 근데 이 비준하는 과정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북경을 공격해서 북경을 함락하고 결국에는 무슨 조약까지 맺게 돼요? 북경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그 청진 조약과 북경 조약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천진 조약 내용이 북경 조약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천진 조약이 기본으로 해서 북경 조약은 뭐죠? 거기에 더 플러스된 거야. 예. 그래서 북경 조약 안에 천진 조약 플러스되고 거기 이제 북경 조약으로 적혀 있는 거는 천진 조약 안에다가 더 플러스된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천진 조약 내용을 보면 외국 공사의 베이징 주재. 그래서 예전에는 베이징까지 못 올라갔죠. 강동이나 뭐 상해 그 정도밖에 안 왔는데 이제는 베이징에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내륙 여행과 양자강을 개발하고 기독교 포교의 자유업경 그 다음에 종전 5개 항구 외에도 10개 항구를 더 개항을 했죠. 그래서 영사재판권 확대하고 배상금을 지불하고요. 북경조약은 이제 더 나가서 청진조약에다가 구릉반도를 하향해요. 네, 영국에. 자, 여기에다 이제 좀 둘 게 구릉반도인데 이게 구릉반도 뭐냐면 예전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때 홍콩이 이제 3개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지역이. 여기가 이제 밑에 있는 게 홍콩 섬이고요. 그 다음에 홍콩성 맞은편에 9개의 용이 있다,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걸 9개 용의 반도, 구릉반도라고 해. 그래서 마치 9개의 용이 있는 것처럼 반도가 형성되어 있어. 구릉반도하고. 그냥 구릉반도 위쪽에 이제 뭐냐 신계 지역이 있어요. 신계 지역. 그 여러 섬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홍콩섬은 언제 하향됐냐면 이거는 남경조약 때 하향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홍콩성 맞은편에 있었던 구릉반도는 언제 하향됐냐면 요거는 북경조약 때 하향된 거야. 근데 이거는 조차한 게 아니라 하향한 거야. 하향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영국한테 떼준 거야. 그냥 너네 영토라는 거. 이거 나중에 이제 뭐냐면 좀 있다가 신계 지역 있어. 그러니까 홍콩성 구릉반도 넓은 지역에 신계 지역이 있거든요. 이 신계 지역은 나중에 조차된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신계 지역이 홍콩섬하고 구릉반도의 9배예요. 거의 90% 차지하고 있고 구릉반도하고 그 홍콩섬은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홍콩은 도시국가지만 상당히 넓은 신계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정도의 크기예요. 되게 커요. 거기가.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신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99년 동안 조차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99년은 거의 뭐냐 반영군적이야. 안 줄 거라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하고 이제 영국 간에 이제 뭐냐면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따로. 그래가지고 97년에 뭐냐 넘겨주겠다. 근데 영국의 입장에서 이거 구릉반도와 홍콩섬 넘겨줄 필요 없어. 이거는 하향받은 거니까. 조차지만 넘겨주면 되죠. 근데 신계 지역이 너무 넓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도시구역이 같이 도시구조가 같이 연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계 넘겨주고 홍콩섬과 구릉반도만 영국령으로 딱 나누면 도시가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넘겨준 거죠. 홍콩섬과 구릉반도를 같이 97년에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진계양이 추가되고요. 앞에 천진조약 외에도 하공의 이민이 허가했다. 하공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다음 중국 노동자 쿨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유럽이나 미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력이 되게 필요한데 저임금 노동자로서 했고 이때 이제 그 하공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많이 건너가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차이나타운 같은 것들 형성이 되죠. 되게 이제 미국에 건너왔던 그 뭐냐면 중국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일했을까요? 이 당시 대륙 횡단 적도인데 크게 하락을 했죠. 이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배상금이 증여됐고,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당을 산원하고, 상하고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매하여 교회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조매권이라.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 그 뭐냐면 토지를 임대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하여 교회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게 된 게 조매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반기독교 운동이 확산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카톨릭 교회가 이제 뭐냐면 토지를 구입해갖고 교회를 설립하잖아요. 그러면 종전에 그 토지 그 지역에서 유지 역할을 했던 신사층과 충돌하게 돼. 왜냐하면 신사층의 역할이 주민을 교화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인데 그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야? 카톨릭 교회가 해주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신사 역할과 충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교회당 건물을 사들일 때, 어떤 강제로 사들이거나, 강제로 뺏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나중에